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리뷰했었던 이 Mbook M1 UMPC 영상이 어느 정도 인기를 좀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진샤와 Mbook에 이은 세 번째 올드 스몰 디바이스 시리즈의 하나로 누구나 갖고 싶었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소니 바이오 P 시리즈의 마지막 제품 VPCP115KK, 참 네이밍도 복잡한 이 제품을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 드릴 때 올드 스몰 디바이스라고 했는데 사이즈가 참 애매합니다. 이 M1의 경우에는 누가 봐도 UMPC, 그리고 이러한 기기는 MID라고도 했죠. 그리고 UMPC의 대표적인 작품 고진샤, 이 정도 사이즈를 UMPC로 보통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니 바이오는 길이가 더 훨씬 옆으로 큽니다. 물론 이 높이에 있어서는 고진샤가 더 크죠. 전체적인 사이즈, 크기, 느낌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MPC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넷북으로 분류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예전에 개조를 했던 이 아수스 넷북의 경우 아수스 넷북하고 또 비교하면 또 넷북으로도 볼 수 있고, 고진샤와 비교를 하면 또 이것도 UMPC로 또 볼 수도 있고 애매합니다. UMPC인지 넷북인지 경계가 모호한 이 소니 바이오 P 시리즈 마지막 제품 VPCP115KK입니다. 제가 처음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사고 싶었지만 살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디자인이 정말 잘 나왔죠. 다른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 디자인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가격도 압도적이죠. 가격이 이 제품이 나온 것이 2010년도였는데 11년 전이죠. 153만원이었습니다. 153만원. 정말 153만원에 당시로서는 정말 고성능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또 성능도 정말 어이없는 성능으로 나와서 디자인은 정말 좋고, 그런데 가격은 비싼데 성능도 저열하고 정말 사기가 쉽지가 않았죠.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외에는 살 수 없었던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 되겠습니다. 사이즈 가지고 또 소니에서 많이 광고를 했죠. 이 사이즈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는 광고로 아주 조롱거리가 됐었습니다. 소니의 기술력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니의 하이테크 디바이스에 있어서의 몰락을 어느 정도 예견하게 할 수 있게 해준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저도 사실 당시에 사회 초년생이었고 살 여력이 안 됐어서 최근에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구매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컨디션이 좋은 제품은 40만원 이상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이 Mbook M1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광고 수익, 그 정도의 비용을 내고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외관, 그리고 어떠한 포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바이오라는 이 마크, 이것이 애플 감성처럼 아마 비싼 가격을 책정하는데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표면은 무광과 유광 재질을 중간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하신 분이 깨끗하게 쓰긴 하셨는데, 그래도 이 상판에 세월의 흔적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두께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얇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 많이 얇죠. 그리고 두께를 더 줄이기 위해서 USB 포트는 있는데 램 포트가 없고, 이 IO 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충전기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LED 표시들. 이쪽에는 이어폰 단자, 그리고 와이어레스 스위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USB 3.0이 아닌 USB 2.0 포트가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10.5V의 충전 단자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현재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배터리는 7.4V 5000mAh 37W의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이 바이오 P 시리즈의 배터리는 보통 3시간 정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닥면과 똑같은 사이즈의 일반 배터리는 아마 2시간 정도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용량 배터리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리고 또 타이핑 하는데 이 높이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용량 배터리가 있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더 어려워지겠지만, 키보드는 정말
마음에 들죠. 옆으로 넓어졌기 때문에 타이핑하기가 좋습니다. 고진샤만 보더라도 딱 봐도 차이가 정말 많이 나죠. 네. 높이도 그렇고 일단 손을 놓았을 때 좀 좁아 보이는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여유롭습니다. 지금도 글을 쓰시는 분은 워드 프로세서용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물론 쉬프트 키가 이쪽에 있는 것이 좀 흠이긴 하지만 그 외에는 타이핑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흔히 빨콩으로 알려진 포인터도 이렇게 있습니다. 포인터와 좌클릭, 우클릭, 그리고 휠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전원 스위치, LED가 들어올 것 같은데 불이 안 들어옵니다. IO 단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체와 어울리는 길쭉한 어댑터가 이렇게 순정 어댑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어댑터가 아니고 이렇게 분리가 돼서 IO 단자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VGA와 랜 포트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이 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라고 만든 단자 같습니다. 이렇게 충전기를 연결하면 LED가 점등이 됩니다. 노란색 LED가 점등돼서 사실 저는 이 불이 들어오길래 이렇게 꽂으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충전 중이라고 그런 걸 알려주는 줄 알았습니다. 만충 시에 노란색, 충전 시에 빨간색 그 정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물론 여기 LED가 들어오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이 길쭉한 바디와 어울리는 이렇게 마우스도 길쭉합니다. 깔맞춤이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길고 좁아서 그렇게 편하진 않은데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면 상당히 옆으로 넓습니다. 영화 감상하기 딱 좋겠는데 영화 감상할 수 있는 성능이 안 됩니다. 인코딩을 안 하면 영화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고 여기에는 마우스 기능을 하는 터치패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좌클릭, 우클릭 이런 식으로 잡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정말 이거는 저도 놀랐는데 이 가격이 반도 안 되는 M1의 경우 그리고 고진샤 다 터치가 되는데 터치가 안 됩니다. 정말 엄청난 단점입니다. 이 가격도 정말 어마어마한데 터치가 안 된다는 거 정말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내부를 봐야 되겠죠. 분해하는 게 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분해를 했습니다. 여기 메인보드가 있고 무선 랜카드가 있고 이 기판 안쪽에 아마 이것이 그 문제의 SSD 같은데 이 메인보드에 SATA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컨트롤러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SSD에 데이터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SSD의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조잡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열판 역할을 하는 금속판이 키보드 밑에 있어서 장시간 사용을 하다 보면 상당히 뜨거워집니다. 그런 단점도 있고 팬레스이기 때문에 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이 다 일로 올라옵니다. 열을 하부로 내보내는 방열판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다 위로 올라갈 것은 딱 봐도 뻔합니다. 성능도 좋지 않은 CPU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다 보면 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던 기기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부를 살펴봤고 다시 조립을 해서 부팅을 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부와 외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원 스위치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영합니다 메시지가 나오기까지 한 25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부팅 시간이 좀 걸리네요. 여기까지
거의 40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자,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터치를 하면서 마우스처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이 포인터의 경우에는 현재 초기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질 않네요. 우클릭도 안 되는 걸 보니까 아마 드라이버가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곧 윈도우 10이나 11을 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드라이버를 까는 건 좀 의미가 없고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터치패드를 사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너무 좁아서 자, 여기서 이 정도 벗어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정도까지밖에 못 갑니다. 이게 너무 작아서 끝까지 가려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해야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스템을 살펴보면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었던 M1, M북의 경우에는 520이었습니다. 근데 540 그리고 램도 2기가이기 때문에 뭐 윈도우 7을 돌리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CPU가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으로는 PDF 파일 같은 것을 자, 이렇게 자이로 센서가 있어서 자, 이렇게 네, 되네요. 당시에는 정말 신기했을 것 같은 그런 기능인데 사실 의미가 없죠. 스와이프 하면 되는데 이게 뭐 쓸데없이 이렇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서 슥슥슥 넘기는 게. 네, 그리고 뭐 지금도 이 당연한 거지만 네, 회전 기능 지금 보면 정말 당연한 기술인데 이 당시에는 뭐 이것도 자랑할 만한 그런 기술이었죠. 네. 근데 회전하고 나니까 이게 풀화면이 풀려버리네요. 속도도 상당히 느리고 뭐 지금으로서는 정말 그야말로 쓸모없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가 있겠고 또 한 가지 하드웨어에서 설명을 드릴 만한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이 어시스트는 바이오 어시스트 프로그램을 부르는 버튼이고 이것은 해상도 버튼입니다. 해상도를 저해상도, 고해상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버튼입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였기 때문에 이 저사양의 CPU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해상도 때문에 약간의 느려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에 작은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글씨 크기를 좀 더 크게 바꾼다든가 그런 기능으로 아마 이 해상도 버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1600에 768의 해상도인데 한번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해상도는 1280에 600 예전에 많이 쓰였던 그런 해상도로 바뀌었습니다. 뭐 마우스 움직임이라든가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긴 합니다. 가는 것도 한 번, 두 번, 네, 거의 2번 반이면 갈 수 있고 지금 현재 제 눈 상태로는 이 해상도가 딱 맞네요. 네, 잘 보입니다. 원래 전에 해상도는 잘 안 보였었는데 네, 이렇게 윈도우 7이 깔린 기본적인 바이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윈도우즈 11이 깔리느냐 뭐 지금 이 윈도우 7이 딱 맞는 OS이긴 한데 그래도 또 이게 또 10년을 거슬러 왔는데 또 한번 확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윈도우즈 11 설치를 시도해보고 안되면 윈도우즈 10은 깔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뭐 윈도우즈 10을 깔고 윈도우즈 11이 깔린 상태에서 스타벅스에 가서 사용한다거나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목이 좀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새로운 OS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OS의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생각을 못한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아톰 Z540 Z 시리즈 CPU는 32비트 CPU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11은 이제부터 64비트만 나오기 때문에 설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10을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윈도우즈 10을 제가 깔아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너무 느립니다.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뭐 물론 제가 대부분 스킵을 할 것입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조금 더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고민을 해보다가 그래도 사양을 좀 덜 타는 루븐2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일단 윈도우즈 10으로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아마. 네, 근데 처음 하면은 좀 빨리 지나갑니다. 이 화면까지 뜨는데 1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도 윈도우즈 7일 때에 비해서는 부팅은 상당히 빨라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OS 자체가 그렇게 가벼운 OS가 아니라서 다행히도 윈도우즈 10을 설치를 했는데 뭐 트랙패드는 잘 됩니다. 물론 이 포인팅 디바이스는 사용을 해보려고 드라이버를 찾아봤는데 소니 홈페이지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이 신박한 회전은 되지가 않고, 뭐 물론 넘기는 것도 안 되겠죠.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버튼들도 해상도 변경 버튼도 작동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다행인 것은 웹 버튼은 사용이 됩니다. 웹 버튼을 누르면 기본으로 깔려있는 엣지 브라우저가 뜹니다. 네, 거의 25초 정도 걸려서 이렇게 유튜브 페이지가 떴습니다. 네, 그래도 이 검색은 빨리 뜨네요. 네, 멤버십을 가입하라고 이렇게 뜹니다. 네, 유튜브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윈도우 7에서는 유튜브 실행이 좀 어려웠었는데, 근데 네, 화질이 240p네요. 720p는 당연히 안 되겠고, 한 480까지만 돼도 좋을 텐데, 480, 네, 480p가 약간씩 끊기네요. 네, 아쉽습니다. 360p 정도로 보면 그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p로 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240p라니 이 시대에 조금 뭐 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네, 볼 수는 있습니다. 다른 웹서핑도 아마 이게 정말 10년 전에 싱글코어 2기가도 안 되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웹서핑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뜨는데 거의 20초 정도 걸리네요. 네, 그래도 뭐 된다는 게 어딥니까? 이게 지금 11년 전 기기인데, 네, 이 정도까지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화면이 정말 비율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영화 화면이 16:9 이상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영상이 뜨는데도 한 10초 정도 걸렸는데 이게 720p 영상입니다. 네, 재생이 거의 안 되네요. 네, 인코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새 누가 인코딩 하나요? 네, 인코딩해서 보기 어렵죠. 안 보고 말지 그냥 폰으로 보든가. 네, 2010년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영화 원빈이 나왔던 아저씨입니다. 네, 10년이 지나서 그 당시에 150만 원이 넘던 이 기기에서 10년 전 영화 아저씨 플레이가 안 되는군요. 원빈은 지금 봐도 잘생겼습니다. 예. 그래도 전에 제가 리뷰했던 Z520 CPU를 가진 엠북에서도 뭐 고전 게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그래도 게임은 해봐야 되겠죠. 살짝 끊기긴 하지만 이게 중업으로 한 건데 디아블로 2가 돌아는 갑니다. 네, 이렇게 디아블로 2까지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워드머신으로 제가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오피스 365는 너무 느려서 못 쓰고 예전 오피스가 만약에 있으면 설치해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많이 느립니다. 보시다시피 뭐 로딩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사용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다 뜨는데 거의 뭐 30초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오피스는 사용이 어려울 것 같고 이전 제품들이 만약에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설치해서 깔아서 쓰시면 그래도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피스를 띄우는데 뭐 많은 리소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안 떴네요. 그냥 텍스트 문서로 네, 한번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키보드가 타이핑하기 좋은 키보드라서 한번 뭐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바이오 P가 있던 이 밑에 자리가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한번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와, 40도, 42도 팬을 넣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네, 그럼 윈도우 10 여기까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리눅스 한번 실행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븐트는 그래도 훨씬 가볍네요. 네, 15초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깔았을 때보다 조금 더 속도가 느려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스로틀링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루븐트에서도 배터리 잔량도 잘 나오고 와이파이, 뭐 블루투스 다 모든 기능이 다 사용이 잘 됩니다. 그리고 네, 터치패드도
작동이 되고 반응 속도는 뭐 윈도우 10보다 훨씬 빠르죠. 그렇다고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냥 이 OS 자체가 가벼울 뿐이지 뭐 성능의 향상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 뜨는데 15초 정도 걸리고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웹페이지가 느리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네, 멈출 건가. 네, 오히려 윈도우즈 10보다도 더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파이어폭스가 요즘 좀 무거워져서 그런지 지금 뭐 거의 30초 지났는데도 뜨질 않네요. 네,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네, 터미널 사용도 뭐 좋고. 네, 리눅스에서도 찾아보면 무료 오피스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워드도 있고 워드 프로세서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워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루분투로 부팅을 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니의 바이오-P 시리즈 마지막 제품 VP-CP125 KK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전 기기들은 다 이렇게 핸드 스트랩이 나오는데 이렇게 사용을 지금 못합니다. 아주 그냥 이 손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들고 사용하라고 여기다가 터치패드를 놓은 것은 좋지만 스크롤도 안 되고, 네, 한 번에 갈 수 있는 양도 이렇게 많이 못 가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터치가 안 되는 것이 정말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자인 정말 지금 봐도 빠지지 않는 이 디자인, 지금 가격으로도 150만원이면 상당한데 11년 전에 150만원으로 팔던 이 UMPC 디자인 값으로 사기에는 너무 고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았던 초고가의 넷북인지 UMPC인지 알 수 없는 아주 애매한 그런 제품, 소니 바이오-P 마지막 시리즈 VP-CP125 KK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